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나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네, 7월 3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모든 신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신문은 어제 있었던 730 재보선 결과를 세 가지에서 의미 부여하더군요. 첫 번째, 호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 두 번째, 새누리당 차기 지도자 부재하다, 없다, 깜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경원 당선자의 급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가 야당을 심판했다 하는 부분. 여기에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것. 신문들은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지 조중동만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 주민들의 선거혁명,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네. 지역주의 해체의 아이콘으로 이정현 후보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중앙일보는 일면 제목 야당을 심판했다. 이정현 호남 당선 이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일면 제목입니다. 여당 압승 이정현 호남 문을 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가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떨어졌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분석기사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었습니다. 이면에 있는데요. 서가번 후보 출신 지역인 순천이 두 후보에게 표를 골고루 준 반면 이정현 당선자 고향인 곡성에서는 이 당선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몰아준 것도 승패를 가른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분석이죠.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됩니다. 애초에 이정현 당선자는 조직력이 약한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서가번 후보에게 패배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일부 지지자가 이정현 당선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전 당직자는 경선에서 아깝게 진 노관규 전 시장 지지자들이 상실감에 대거 이탈해서 이정현 당선자를 지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반 정도입니다. 얼마 못해요. 결국 이번에 서가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차기에 노관규 전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적행위긴 하지만 이적행위란 표현이 너무나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상대편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자기 당 후보가 떨어짐으로 결국 자신들이 밀고 있는 후보의 차기 공천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근데 과연 이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천 곡성의 유권자들이 노관규 후보의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예. 이정현 후보에게 표를 줬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인데다 특히 예. 노관규 전 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현재의 평가입니다. 누구 말 맞고 말 듣고 투표를 한다? 예. 글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총선 때 이정현 후보와 네. 노관규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붙어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가번 의원 그 지역 당협위원장 지위는 유지하겠죠. 예. 다음에 노관규 전 시장에게 그 후보직을 양보할지 혹은 경선에서 져가지고 노관규 전 시장이 후보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에 청와대 표정이 실렸는데요.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으로 있다가 전남 순천 곡성에서 승리한 이정현 당선인이 개표 내내 앞서 나가니까 들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는 겁니다. 사건이다 사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휴가 중인 때에 치러진 선거에 청와대는 개표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초반 때만 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는데 정무 라인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당선 가능한 곳을 8곳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순천 곡성에서 한 15% 차이로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최종 여론조사에서 잡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길 수 있겠는가 해서 의미 있는 패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8대7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개표 초반부터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 나가니까 청와대의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런 해석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경제 살리기 올인을 국민들이 좋게 봐준 것 같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야당이 국가를 혁신하는 비전 경쟁, 미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외면하니까 새누리당에게 표가 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세월호 심판론을
역심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당선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미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33개월 만에 컴백, 차기 주자로 발돋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오늘 사면에서 서울시장 고배, 2011년 보궐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서울시장 고배 3년 만에 화려한 부활, 차세대 리더로 부상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야당 심판론인데요. 유권자들이 이번에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데는 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논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회방한 새누리당 아닙니까? 유병헌 체포 실패, 검경의 이 같은 악수, 결국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창극으로 대표되는 인사참극, 김명수로 또 상징되는 인사참극, 역시 현 정권의 부담입니다.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그것도 크게 이겼단 말이죠.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는 단계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친박이 아닌 비박 당대표를 선택했다는 점, 이로써 야당의 심판론을 희석시켰다는 점, 아울러 야권의 공천파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명징하게 드러난 아마추어적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결국 야당 심판론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오늘 중에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는 새정치민주연합파의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일단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당 지도부는 일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은 지배적입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은 김한길 대표가 무리한 일정으로 링거를 맞고 퇴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오늘 밤 차분히 시간을 갖고 내일 중으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잘 정리할지 거취를 포함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중. 이거는 이제 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밤 편안하게 보내고 오늘 결국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김한길 안철수 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네요.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역시 이번 재보선 공천 초기에 특정 계파와 집단이 자신들과 가까운 후보의 발탁을 비후폭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지도부의 공천권을 흔들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너희들이 지금 우리 보고 그만두라고? 우리 보고 희생양이 되라고? 그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깨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여러 가지 그 풍문 중에 하나가 아무개 공동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경우 어떤 논리로 책임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당 전략통에게 내렸다는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예, 아무개입니까? 안무개입니까? 네,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개요? 예, 아무개입니다. 예. 안무개로 들리셨습니까? 예. 사퇴론이 거세게일 것 같다. 오늘 한겨레 기사까지 봤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노회찬 후보의 출마는 사실 노회찬 후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이 나가라!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의미가 컸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당의 간판이 출마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생존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 차원에서 큰 틀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 또한 그 개인의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강행으로 야권 패배로 이어졌던 상황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유죄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뒤 치러진 재선거에 부인을 출마시켰던 일이나 이번 재보궐에서는 지역까지 옮겨서 출마했다는 점에서 재기를 위한 모색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단순히 의석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의 존폐 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그러니까 떠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데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지도부가 당의 리스크를 이렇게 어떻게든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당의 리스크를 당 지도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이런 지도력을 보였다라고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은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730 재보선으로 인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이게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보상 배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냐. 하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마타도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유족들을 모략했던 그런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 730 재보선에서 완승한 직후에 내놓은 논평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라. 이게 바로 730 재보선 민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야당이 지금 의석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수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야당의 여당을 대하는 그런 투쟁, 정치력, 정치력 이게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참여정부 때 기억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말고 한화갑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10석에 불과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존재력을 과시하면서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빼놓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싹쓸이했습니다. 3개 중에 2개를 가져가서 싹쓸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어쨌든 호남 안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정당, 영남도 지지하고 호남도 지지하는 그런 전국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은 당시에 전북정당이 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단 10석 갖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였던 구민주당의 그런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130석 모자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K 개표방송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요원해진 것 아니냐라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 도리어 이 130석의 의석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투쟁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도리어 야당 부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야당 지도부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내 극심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요. 만약에 둘 다 물러난다면은 당분간은 박영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과 유병헌 회장의 도피를 돕던 조력자들의 잇따른 잣으로 유병헌 씨 일가 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말이죠. 석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만든 유병헌 왕국에 대한 착시 현상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논점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를 경영 비리를 저지른 단순 피의자라기보다는 구원파 내에서 신격화된 인물로 만들었고 구원파 역시 유병헌 씨 비호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적 집단으로 보이게 했다는 거지요. 이런 프레임에 익숙했던 국민은 홀로 사망한 유병헌 씨 시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음모론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헌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했다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다음 날 말이죠. 유병헌을 정말 전대미문의 악마로 신격화한 그런 주체 중에는 조선일보는 없습니까? TV조선 켜보십시오. 또 채널A 보십시오. 무슨 치킨을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느니 이런 일거수일투족 그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가 누구였느니 그리고 압수수색했는데 면봉에 뭐가 있었다느니 휴지에 체액이 묻었다느니 이런 그 유병헌에 대한 그런 시시콜콜한 신상에 관한 그런 정보까지 이렇게 여과 없이 중계방송했던 그런 매체가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근데 선거 다음 날 유병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과대 포장했다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만 낳고 있다. 검찰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선거가 끝났다는 것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비난을 받아온 해경이 감사원 조사에서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공문서까지 짜맞추기식으로 위조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감사원에 가서도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탈출 안내 방송 해경은 안 했다는 거죠. 구조하러 간 해경은. 배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 보고도 본 척만 척했다는 그런 해경 아닙니까?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안내방송을 했다는 거짓말. 감사원에서도 했었다는 거죠. 근거를 만들려고 일지 조작까지 했던 이런 해경. 그래서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 22일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91명이 다친 강원도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 직후에 여러 부상자들이 현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12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부상자는 개인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내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코레일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사고 처리를 지적했습니다. 부상자들이 CT, MRI 찍고 200만 원 넘게 썼는데 치료비는 개인 돈으로 우선 내고 나중에 청구하라. 이랬다는 거죠. 아니 즉각 가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돈 내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하라. 이게 바로 현재 코레일의 태도입니다. 100% 코레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최연의 코레일 사장. 엄마의 마음으로
사장직을 수행한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치료비 개인 돈으로 내고 청구하라는 이런 지침, 방침, 이건 엄마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선거 다음 날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정부가 코레일이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선거 승리에 대한 사은의 뜻으로 평일 KTX 요금을 다음 달 7.5% 올린다는 이런 선물을 또 드리는 것이 아닌가. 다음 달부터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서 부산 고속철도 요금이 7.5% 인상된다는 겁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은 이런 내용이 담긴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할인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KTX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 요금의 7%, 새마을, 무궁화호는 4.5% 이렇게 주중 할인 요금 제도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 주중 할인 요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7.5% 인상됩니다. 액수로 따져보면은 53,300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편도 요금이 그러한데요. 53,300원에서 57,300원으로 4,000원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선거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1년 반까지 하여간 정치권이 국민들 눈치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신문이 실었던 내용인데요. 중앙일보가 좀 크게 다뤘네요. 57억 들이고 강 근처도 못 갔던 MB의 로봇 물고기. 4대 강의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이제 집어넣기로 한 건데 말이죠. 연구기관 4곳에서 3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개발은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9대 중에 7대가 고장이 났고요. 성능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TV 토론회에서 4대 강의 로봇 물고기 풀면은 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제때제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대 강 로봇 물고기 이건 뭐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당시 그런 기대를 자아냈었는데 말이죠.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로봇 물고기는 정상적으로 상용화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로봇이 낚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농담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TV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낚시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혈이 주변국으로 확산돼서 670명이 숨진 데 이어서 홍콩에서 의심 환자까지 나타나서 전 세계 방역, 항공당국에 이렇게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치사율만 최대 90%인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에볼라 출혈혈. 홍콩까지 이렇게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면은 우리 턱 밑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수화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민주당 대표가 된 김한길 의원. 그의 약속.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착시키고 주요 정책 결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천혁명은 온데간데 없고 낙하산에다 자기 사람 심기로 점철된 공천 파행만.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쓰러진 당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당대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 행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의 국정 운영을 고수한다면 무서운 민주당,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둡니다. 그러나 40일 넘게 장외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에 전격 복귀했죠. 지난 8월 이후에 노숙을 하면서 투쟁했지만 정작 손에 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당 장악력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김한길 의원과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사람. 바로 이용섭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을 두고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용섭 후보님의 많은 장점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적인 정치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광주 시민을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당과 더 큰 민주당을 토대로 해서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균등 사회를 실현하려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이전 5석에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완패하면서 당장 책임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에게 지워지게 됐습니다. 광주와 서울, 수원으로 얽힌 잘못된 전략공천이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초반 새누리당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한길 대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그러나 작년 당대표가 될 때 했던 김한길 의원의 약속 지킨 것도 있었으니 혁신의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김한길 자신이 당선된 2013년 5월 4일 바로 오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